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지난 일요일이 1년 중 낮이 가장 짧다는 12월 2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동짓날은 역사상 가장 길고 참담했던 낮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법원은 시설물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평화적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민주노총 전국본부가 입주해 있는 신문사 건물에 군사작전을 벌이듯 경찰력을 투입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것인지 깊은 회의감에 시달렸던 하루였습니다. 어찌됐든 사법부는 강자의 횡포와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로부터 시민적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이 정치화되고 이에 따라 법과 사법부의 권위가 나날이 추락하는 가운데에도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분투한 법관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판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 한겨레 21표지 이야기는 2013년 올해의 판결입니다. 이 자리에 사회팀 김성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좌담을 했죠. 올해 사법부 판결에 대한 전반적인 평이 어땠습니까? 전반적인 평가를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올해는 좀 예년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판결이 적었다. 그 말인즉슨 의미 있는 판결이 좀 적지 않았느냐라는 전반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 좌담에 나온 한 심사위원분의 뭐 얘기를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최고의 판결이 매년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즘에는 법원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에는 좀 두드러진 판결이 없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심사위원께서는 이런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쟁점이 너무 법원에 몰린다. 네. 그래서 법관 몇 명이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너무 많다. 근데 또 올해의 판결을 보면은 대부분 자유권에 대한 판결은 많지만 사회권에 대한 판결은 적지 않았느냐. 아무래도 정치 상황이 예. 이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가 제약당하는 상황이다 보니 법정으로 간 사건들도 주로 그런 사건들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사법부가 내놓은 판결 가운데는 네.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기본권 보호에 적극적이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묻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획의 꽃이 이제 최고의 판결인데 예. 올해는 어떤 판결이 뽑혔습니까? 서울 서부지법에 그 성기 형성을 안 한 성전 환자에 대한 성별 정정 결정. 네. 예.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좀 어려운데요. 네. 실제로 우리 성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전 환자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흔히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메일 투 피메일이라고 해서 MTF라는 약어를 씁니다. 네. 그리고 반대인 경우에는 FTM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이제 이 결정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FTM 성전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게 된 거는 2006년에 대법원에서 네. 성전환자인 경우에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앞번호 예. 바꿔주고 주민등록번호가 2에서 1로, 네. 1에서 2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7가지 조건을 이제 법원에서 걸었거든요. 이제 성전환자가 성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뭐 생물학적 성과 정체성에 뭐 좀 갈등이 있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뒤로 호르몬 치료를 받고 각종 뭐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지만 본인이 원해서 물리적인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성전환자로 바꾼 다음에도 잘 살고 있어야 한다. 잘 산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뭐 어떻게 보면 반대의 성으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뭐 아주 뭐 명확하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결정문이 나온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 FTM 성전환자 같은 경우는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경우보다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게 사실 더 쉽지가 않습니다. 복잡하겠죠. 어느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건가요? 예, 그리고 또 흔히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전환 수술이라는 게 뭐 한 번에 뭐 한 번 수술실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그런 류의 수술은 아닙니다. 네. 여러 차례의 수술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해야 되는 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수술인데요. 네. 특히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뭐 유방을 제거한다거나 기존에
있던 생식기에서 외부 성기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혹은 뭐 성전환을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외부 성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네. 의학적으로 좀 위험성이 많이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외부 성기라면 남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번에 결정문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 호르몬을 계속 주입을 해서 여성의 생식기에서 좀 더 돌출되는 부분을 더 돌출시켜서 성기로 만드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팔의 근육, 팔의 그 표피 근육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걸 말아서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요도와 이제 외부 성기를 합치는 과정이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복잡한 과정이겠네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의학적인 문제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을 따르는 과정이 있는데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무조건 이 외부 성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이 외부 성기라는 게 실제로는 큰 생식기로서의 의미를 하지 않고 많은 위험이 따르고 실제로 비용도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성별 정정을 원하는 성전환자가 단지 기본권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위험한 수술을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외부 성기를 만들지 않아도 다른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면 성별 정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원래 판결 자체가 상당히 남근 숭배적인 판결이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특정 외부 성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특정 조항을 넣고 있는 게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의 판결로 뽑은 근거가 있었을 텐데, 뭐 다른 그 보다 깊은 뭐 사회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예, 사실 77건의 저희 후보자들 중에는 뭐 대법원의 판례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굵직굵직한 판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께서는 좀 많이 고심을 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이 결정문을 내기 위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스터디 그룹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높이 샀는데요. 실제로 서울 서부지법이 이 결정문을 낸 건 지난 3월입니다. 처음 이 결정문을 냈는데 결정문에는 왜 우리가 외부 성기를 만들지 않고도 성별 정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성전환자들이 성별 정정 신청을 계속 물밀듯이 했습니다. 거의 34건 정도가 들어왔었는데요. 이에 법원에서는 이거를 그냥 결정문을 내는 게 아니라 법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셨군요. 공부를 하고 좀 더 명확하게 사회에다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소수자 인권법 연구회라는 조직을 만드는데요. 이 서부지법에 13명의 판사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성소수자 외국에서는 어떻게 성별 정정 관련 판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뭐 현실적인 뭐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위원들께서는 법원이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야 된다. 실제로 이 강영우 서울 서부지법원장은 많은 이 성전환자들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기사를 쓰기 전에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요.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한 성전환자한테 성별 정정이 이루어지면 뭐 어떻게 하겠느냐, 뭘 가장 먼저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돌아온 대답이 치과에 가고 싶다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치과죠. 실제로 이 성전환자 같은 경우는 외모는 다 남성인데 실제로 주민등록증에는 숫자가 2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할 때도 주민등록증을 안 내는 일들을 찾게 돼서 뭐 택배나 뭐 배달이나 일용직 이렇게 좀 불안정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병원에 가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뭐 의료보험 처리를 위해서 뭐 작은 감기에 걸려도 뭐 주민등록 번호를 알게 되는데 외모와 성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의심을 하고 또 괜한 오해를 사기 때문에 아예 병원을 안 간다고 합니다. 이 최고의 판결이 있었던 반면에 또 문제적인 판결로 뽑힌 것들도 있었죠. 어떤 것들인가요?
예, 사실 그 심사위원들의 토론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토론이 진행된 게 이 문제적 판결이었습니다. 네. 원래 저희는 5개의 문제적 판결을 뽑아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심사위원들 토론이 거듭될수록 7개에서 좀 더 개수가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좀 나쁜 판결이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판결 2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높은 표를 던졌던 거는 그 삼성과 안기부 X파일을 폭로했던 노회찬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그 유죄를 판결했던 대법원의 판결이었죠. 네. 그것을 가장 뭐 최악의 판결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문제적 판결로 네. 뽑았습니다. 실제로 그 노 전 의원이 이 판결을 의원직을 상실했죠. 그래서.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보궐선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판결의 주인공이었던 그 엑스파일의 주인공들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묻지 않고 노회찬 전 의원이 그 폭로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뭐 비상한 공적 관심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공적 관심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네.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자. 전화 투표 뭐 예, 했던. 그걸 했던 네. KT의 전화 투표에 대해서 문제점을 폭로했던 이해관 씨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이해관 씨에 대해서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 조치를 하는 게 뭐 합당치 않다면서 취소 결정을 내렸던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분은 제주도 공무원이셨던 거죠. 예, 그래서 네. 실제로 해고자가 됐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익 침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거를 법원이 좀 넓게 인정을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공익 신고자에 대한 범위를 이 판결을 통해서 아예 그 의미를 너무 축소시켜 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 신고 혹은 공익 제보를 내부 고발 자체가 이제 예. 하기 힘든 분위기가 돼버리지 예. 않았나. 그런 싶습니다. 점에서 심사위원들이 많은 표를 던졌습니다. 네. 이 최고의 판결로 뽑히지 못했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의미 있는 판결들이 좀 있었죠. 어떤 것들인가요? 최고의 판결로는 10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좀 의미 있는 판결 몇 개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실제로 그 서울시 탈북자 공무원 간첩 사건 네. 아마 들어보셨죠. 혹은 네. 뭐 화교남매 간첩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게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얼기설기로 뭐 사실관계도 맞지도 않은 네. 그런 증거들을 제출해서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활동을 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주목할 판결을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연세대학교가 등록금을 인상을 했는데 네. 그 인상한 근거 정보를 밝혀라라고 하는 그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08년에 학생들이 제기한 거를 예. 이제 이번에 나온 거죠. 대법원에서. 그 연세대 학생 중에 부자 펀드 감시단이라는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네. 이제 참여연대와 함께 기획 소송을 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과연 연세대가 등록금을 매년 인상을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이면 적립금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를 그동안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5년 동안 싸워서 결국에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데요. 네.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 연세대에서는 그 판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이행을 합니다. 않고 있군요. 예. 김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기사 소개 대신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시 한 단락을 소개해드린 걸로 가름할까 합니다. 브레이트가 나치를 피해 덴마크에 망명 중이던 시절에 쓴 후손들에게라는 시입니다. 참으로 나는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악이 없는 언어는 어리석게 여겨진다. 주름살 없는 이마는 무감각을 나타나게 되었다. 웃는 사람은 끔찍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을 따름이다.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곧 그 많은 범죄 행위에 대한 침묵을 내포하므로 거의 범죄나 다름없으니 이 시대는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저기 천천히 길을 건너는 사람은 곤경에 빠진 그의 친구들이 아마도 만날 수도 없겠지. 물론 나는 아직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믿어다오 그것은 우연일 따름이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행위도 나에게 배불리 먹을 권리를 주지 못한다. 우연히 나는 살아남은 것이다. 나의 행운이 닿으면 나도 그만이다. 여러분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신 롱펠로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를 신뢰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오는 28일은 민주노총이 선포한 총파업일입니다. 뜻깊은 연말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